의미로서의 자가 면역. 미안하지만 내가 누군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이 아니거든요. 리스키를 이상나라 앨리스. 아무리 했어도 병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그저 모으기만 해서 몸서리치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이로 아득한 고원처럼 보였다.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흔히 잘한다는 혹은 한길 같은 존재로 경험되지 않으며 여러 요소로 구성된 그런 충물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 시절에 건강했던 나는 목판을 댄 세미나실에 앉아서 의기양양한 투로 에머슨의 표현을 빌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분이 있고 기분끼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거나 나는 타자다라는 행보의 표현을 즐겨 말했다. 하지만은 건강을 잃은다는 그때에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한다. 내가 잃어버려서 알고 있다. 사라진 그것은 이제 희미한 기억. 한때의 나는 달랐다는 직감으로 나는 존재했다. 이런 맥락에서 내 병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떠미는 역할을 맡았다. 학자 미리언 벨린이 빅토리아 시대의 병실을 다룬 저서에서 자아를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런 역할이었다. 베일리는 19세기 열병이란 또 환자의 삶에 관련된 뭔가를 의미했다고 설명해야 한다. 내 경우의 회복은 환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병을 계기로 내 자아를 따져보게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나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자가 면역. 자, 나와 이후에는 나는 많은 환자가 자가 면역이 19세기의 열병이 그랬듯이 진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게끔 밀어붙이는 거다고 여겨졌다. 무슨 말을 건드리는 걸까? 나는 베트남 해변에서 파련한 발진을 보며 잘문했다. 질병의 메시지를 건드린다니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자살이라는 은유를 불러낸다. 신체가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고 시인이자 에세이 작가 망구 소가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회고로 두 종류의 세태에 썼다. 시선을 던지는 어디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유기농 슈퍼마켓 홀푸드의 계산대에서 발효 매거진을 훌훌 넘겨보는데 자가 면역 질환을 다룬 어느 글의 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정체성을 오해한 사건이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선이 흐려진다. 정성은 도움을 청하는 몸의 울부짖음이다. 분노를 사랑하는 대체하려는 조언은 원한 뉴에이지 철학처럼 붕 뜬 말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염증이 늘어난다. 그리고 오랫동안에 자기 몸에 화가 난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가 면역이 신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체라고 여긴다면 환자는 과학이 건넨 은유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20세기 중반에 연구자들에게 면역이란 외부에 맞서 신체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아를 관영하도록 고안된 책이었다. 11월 어느 비련이란 보리 호텔에서 가민한 몸의 공동저자 워릭 앤더슨을 만났다. 앤더슨은 역사학자다. 또 열정적으로 면역을 살피면서도 역시나 역사학자다운 조심성으로 어떤 정보가 명확한지 확인했다. 앤더슨의 설명에 따르면 1948년 오스트레일리아 바이러스학자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이 면역계는 신체 내부 조직을 관용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할 줄 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나중에 버넷은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 논문에서 버넷이 결론을 내렸듯이 자기와 비자기의 구별이 아마도 면역의 기본일 것이다. 버넷이 말하던 기본 개념인 자아와 관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연구자가 면역계와 자가 면역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면역세포가 보통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아라는 표현에 아직도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버넷은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관용 용어가 아니어서 사용을 주저했단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손을 들어주었다. 프로이트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대중문화도 의학도 인간을 보호하는 용맹한 힘이라는 틀을 면역기에 씌웠다. 중립적으로 표현하지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 세포가 병원체와 독소 같은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야간 투시장치와 레이저 장치를 갖춘 근형 자동 돌기역 소총에 맞물린다. 칼린의 면역계는
나의 백혈구는 선천을 만난다. 흰류를 살기며 낯선 존재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찾는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세균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기를 다급히 꺼내어 놈들을 지운 다음에 대장에 바로 집어넣는다. 대장에 간단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제는 일은 없고 스트라이크 세버리면 아웃인 규칙도 없다. 초범이어도 꽝 대장으로 간다. 갈린처럼 사람들은 면역을 개인의 강력한 방어체계로 이용한다. 또는 바버라 에른라이크와 표현처럼 대개 투명한 보호망토 같은 마법적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고 적을 공격하는 집단으로 백혈구를 의인화하면 면역의 은밀한 방어자라는 특별한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어진다. 은유, 면역계의 군대의 은유를 쓰고 개인적인 의미를 중시하면은 사실 자가면역은 우연일 뿐이라거나 사회적이고 또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가리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썩고 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드라이 클리닝 약 구매 등 자가 면역 유발 화학물질을 접하는 바람에 생긴 면역의 결과를 환자의 정체성에 관한 진지한 논평으로 해석한다면 비합리적인 일이다. 자가 면역을 일종의 자살로 보는 관점 또한 비슷하다. 결국 암 또한 자기 세포가 틀어져서 통제가 안 될 만큼 마구 정식하는 질환이지만 그래도 암은 맞서 싸우는 타자로 여긴다. 사회는 대놓고 암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반면에 면역계와 전쟁을 벌인다는 개념은 곧바로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항체는 바로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은 면역학의 자기라는 표현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한데 질병이 형이상학적인 상태의 형이학적인 표현이라는 개념은 새롭지가 않다. 서구 유대 기독교의 가치관에 깊이 박힌 이 개념은 병은 죄와 얽혀있다는 기독교적인 사고까지 짚어볼 수가 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통증, 처벌, 폐인 오늘날 달라진 점이 때문에 세속적이고 개인화된 문화 속에서 정체불명의 병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서 개선할 기회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 혼란한 사회는 여러 대상에 집착하는데 정체불명의 병 또한 괴를 같이 한다. 자연 면역을 사고하는 다른 길도 있다. 1990년대 면역학자 폴리 매칭거는 자기 비자기 모델에서 면역계와 외부 물질에 거의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는 대목에 주목했다. 매칭거는 위험 모델이라는 다른 모델을 제안한다. 면역계가 외부 물질 대신에 무엇이 위험한 물질인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이론이다. 면역계는 화학적인 구조 신호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외부 물질 말고 신체의 손상된 세포에서도 구조 신호를 올 수가 있으므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매칭거의 생각이다. 이 모델에서 자가 면역은 자기와 변두를 결과가 아니라 몸이 생략적으로 부정하게 기능한 결과이다. 세포 복제가 틀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현대 사회의 화학물질과 바이러스 드라마 오염이 축적된 먹이 사슬을 표현하는 사건이다. 다양당연한 이유로 위험이 온 사방에 있다고 확신한 신체의 표현이다. 매칭거의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이 이론을 살펴보면 기존 면역학의 용어의 상징적인 암시가 여전히 환자의 의사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자가 면역을 받아들이게끔 유도한다는 생각이 든다. 신체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식의 설명 말이다. 이런 모델에서 환자는 자기 삶에 관한 양분된 감정이 증상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가 면역을 둘러싸고 현대 서구 문화 내부의 대립과 모순이 넘쳐난다. 그 핵심에는 갈등이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이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도 본인의 질환이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임을 인식하긴 했다. 그렇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며 가짜 인생을 살아서 스트레스로 지치고 불행해진 만큼 그 인생을 고치는 일 또한 오롯이 자신이 달려있다는 관념을 내면화했다. 미국인 수천만 명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미국에서는 자가면역 전문 병원이 거의 없다. 자가면역 두 번째 문제점은 이 환자들의 사회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신경쇠약을 앓는 민감한 모습이 19세기 병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라면 20세기 병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등등 누구나 내적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이 있을까? 피할 수가 없는 불운으로 고생하게 되면 맨 처음에 왜 하필 나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기 혐오. 의학논문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음은 내가 아는 아픈 사람 모두에게 진실이다. 객관적인 질병으로 인식되기 전에 단계의 병은 심리적인 문제로 보이는 불안감을 부르며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게끔 이끈다. 환자가 이해하는 병의 해부학을 쓴 작가이자 편집자 노먼 커즌스는 장애를 일으키는 결합조직병을 앓았다. 병이 급격히 악화되기 전을 밤에 러시아에서 뉴욕으로 이동했는데 공항에서 코네티컷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뼛속 깊이 불안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에 엄마와 함께하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은유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죽음과 내 병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왔을까? 어머니의 죽음이 내 병의 계기가 되었나? 아니면 나는 쭉 아팠고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몸이 마구 괴로워한 것일까? 다른 모습의 딸로 산 적이 있나? 걱정하는 대신 웃는 딸로?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고 내 전이 된 종양으로 당혹한 가운데서 병을 얻은 2008년 석 달 동안 내 병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다. 코네티컷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발치에 몸을 웅크리곤 했던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살았는데 며칠 만에 안타깝다. 나는 항생제를 복용했고 쉬었고 다시는 좋아지지 않았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주 어렸던 건 몰랐으므로 더욱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머니의 죽음이 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어머니라는 보호자가 사라짐으로 나는 일종의 부재, 텅 빈 상태가 되었다. 나 자신과 아픔은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는 왜곡된 관계로 얽혀버렸다. 절대 탈출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래 스트레스. 나는 누구이고 나 자신은 누구였을까? 나는 누구이고 11장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나 자신을 보살피며 쉬는 사람이라니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다. 내면의 갈등과 병에 관해서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짓든 간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스트레스. 과학 논문을 본격적으로 퍼들기 전에 약간 세속적으로 그러는 대중과학을 먼저 접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들. 과거의 나름의 이런 제안이 뉴에이지풍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지막 제안은 앨리스 제임스에게 근거이며 19세기의 히스테리의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과 비슷했다. 그 시절의 의사는 정신적인 노력이 여성을 적응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기력이 소진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제안을 마음에 새겼다. 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잘 자고 쉬고 식품을 먹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을 못 자고 불규칙하게 결국은 건강한 몸이라도 고갈의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제 나는 일을 제쳐놓고 일찍 자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고 했다.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추측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병의 원인이 우울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 증상은 너무나 다양했고 온몸이 아파서 친구들이며 의학 논문이 말하는 주요 우울증의 특징과는 하나도 맞지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요령과 대응하면서 상대의 요건을 꺼낼 수가 있었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했다. 나처럼 무작위 초점에 당첨되듯이 병을 앓는 일은 없으려고 스스로 안심하기 위해서였다. 나와는 달리 마음이 다치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으며 순진한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과학을 놓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메일에 답을 할 때 휴대전화를 하게 할 때면은 콜티솔 수치가 확 오른다고 한다. 콜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한다. 건강을 위해서 어지러운 일상과 거리를 두고 쉬어야 할 사람이 많다. 세상은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스트레스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상은 20세기 초에 그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포식자보다 더 빨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생산한다. 두 번째로 감지된 위협이 사라지면 신체는 기본적인 안전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걔는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캐넌이라면 스트레스가 면역기를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오늘날 영어로 한 것이 셀리의 교수. 젊은 교수 시절에 셀리에는 내분비학적 인체 호르몬 분야를 연구했고 지가 아프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셀리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오늘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병들게 한다는 생각은 상식이다. kortisol.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 및 기타 면역 관련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바이러스 등등도 바이러스나 유전자 변이 때문일 텐데 면역 활동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기는 그릇된 목표를 공격한다. 즉 이런 선언들은 세포를 습기 말처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며 면역기 활동성을 조금씩 올려 결국 자가 면역에 가까워진다. 가장 아팠던 시절에는 큰 행사가 있는 날이다. 그리 달갑지 않은 일정이 가득한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겠다고 예상만 해도 아침에 아픈 상태로 깨어난다. 인간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알게 되니 기존의 공포는 누구였지만 또 다른 공포가 생겼다.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들어서 몸의 대목임을 이해하고 나니 미국의 사회 안정망 부조와 개인 역사를 지닌 구조적인 인종 차별이 인간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었다. 사회적인 문제. 건강은 개인이 책임질 문제라고 보는 보수주의자들은 생활양식이라는 표현을 무기처럼 사용하지만 제로니머스의 이론은 우리의 신체와 건강이 사회적인 문제이자 서로 연결된 문제임을 짚어준다.